안녕하세요. 범죄 분석가이자 범죄 사회학자인 배상훈입니다. 2021년 2월 4일입니다. 어제 눈이 어젯밤 오늘 아침까지 많이 와서 근데 아주 많이 온 것 같진 않아요. 여기 일산인데 물론 많이 온 데도 있고요. 이제 제가 사는 데 기준으로 약간 조금 오버는 아니죠. 뭐 먹이는 오긴 왔으니까. 그래도 아주 심각한 어떤 제 눈 때문에 교통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된 거 미리미리 준비하면 다 비교적 안전하게 되겠죠. 오늘도 400명대 중반쯤이에요. 어제 잠실세무서에서 흉기 난동 이렇게 떴어요. 용의자가 사망을 했고 직원 3명이 부상을 했대요. 이제 오후 5시쯤에서 건물 안에 있던 어떤 범인이죠. 남성이 50대 남성이 직원 3명을 찌르고 자해했는데 한 사람 그 중에 다치신 직원 한 분이 접근금지 신청을 했나 봐요. 보통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일단은 관계, 그 범인과 인질 혹은 피해자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이것을 관계를 추정하지 못하면은 실제로는 다른 매뉴얼을 가지고 시도를 해야 되죠.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죠. 흉기를 들고 인질 대치 상태가 됐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이건 네고시에이터가 접근해야 될 때 어떤 특정한 형태의 상황 파악이 먼저 돼야 되겠죠. 상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설득을 한다. 아니면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매뉴얼 자체가 잘못된 거고. 보통 오서로티 킬링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살하는 경우는 드물고, 지금 이 경우는 아마 자해를 하고 이 병원으로 이송 도중 아마 출혈이 심해서 사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오서로트 킬링이라고는 일단은 보기 힘든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자살을 했기 때문에. 오서로트 킬링은 봉화 엽총 사건처럼 끊임없는 법정 투쟁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망상적 억울함 혹은 억울함을 대내적으로 알리는 거죠. 대통령한테 탄원서 쓰고 여러 가지. 그 죽인 이유는 역시 가장 말단에 경찰관, 동사무소 직원, 세무서 직원 같은 사람들 공격. 저는 처음에 잠실세무서에서 이런 난동이 벌어졌다고 해서 오서로트 킬링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서로트 킬링인데 자해를 해서 죽었대요. 그럼 이건 오서로트 킬링이 아니구나. 그러면은 다른 이유가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접근 금지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일종의 그 스토킹 같은 형태일 수 있다. 나이가 50대라고 해서 스토킹이 없다. 그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스토킹은 어떤 나이 또래, 어떤 나이라든가 어떤 대상에는 상관없습니다. 그건 다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다만 가능성이 좀 떨어지죠. 왜냐하면 50대 남성이고 이 접근 금지란 여성이 혹은 접근 금지란 남성, 접근 금지를 신청한 여성이나 남성 혹은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차이가 많고 이성적으로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고려해야 될 사항은 있겠죠. 이것은 아마도 스토킹, 예를 들면 스토킹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이성과 관련된 스토킹일 수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업무 부분에서 사실 상당히 자신을 괴롭혔다. 아니면 제대로 세금을 자기한테 막 부과해 갖고 나를 힘들게 했다.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처리 미숙이지만은 갑작스럽게 이제 몇백만 원의 세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아마 이전에 이제 제가 자진 신고할 때 체크를 빼먹은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도 화가 나죠. 갑자기 몇백만 원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가상까지 붙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 세무서 직원 같은 경우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일종의 보복 살인 혹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보복을 하려고 계속 스토킹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범죄에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글쎄요, 어설트 킬링은 아니고 어떤 개인이 세금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신청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반감 때문에 공격하고 주변에 있는 뭐 이렇게. 근데 약간의 어설트 킬링, 어설티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조금 더 봐야겠지만 일단은 먼저는 어떤 스토킹이 기본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적금금지 신청을 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범죄 분류는 대단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범죄 분류는 유용하다는 건 그걸 분류를 해야지만이 이 범인의 동기를 파악하고, 그리고 만약에 인지상황일 경우는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고 설득하고 아니면 뭐 대처하는가에 따라 그 매뉴얼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건의 접근이 되게 쉽죠. 빠르게 갈 수 있죠. 그리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죠. 어제 이제 이승원의 명랑시사에서 그 금천구에, 서울 금천구의 공립유치원에서 아이들한테, 아니 아이들하고 동료 교사들한테 상당히 계면활성제, 뭐 양잿물 같은 거죠.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모기 기피제 같은 걸 뿌리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뭔가 이제 몸에 안 좋은 거를 이렇게 먹이고 막 그래. 그게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사실 이 어떤 언론이라든가 뭐 인터넷 이를 봐도 어떻게 얘가 왜 이런지를 어떤 한 새끼도 어떤 뭐 자기가 전문가라고 하는 것들도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지. 무식해갖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분류를 못하는 거죠. 미니하우젠 바이 프록시 혹은 슈도 히어로 머더 혹은 히어로 머더 혹은 이런 형태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것은 다중 혹은 다수의 개인들한테 특정한 형태의 질병이나 아니면 고통을 야기한 후에 그것을 케어 혹은 매니지먼트 아니면 무엇인가를 그런 어떤 돌봄의 만족 아니면 살림의 만족, 히어로 모더 같은 거죠. 이런 유형이지 않을까. 보통은 이제 요양병원, 말기암 환자, 응급구조사 아니면 뭐 ICU, 간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죠. 미저리 같은.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쭉 하는데 사실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까? 용어가 처음 들어봐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제대로 된 범죄 분석이란 거를 못하는 새끼들이 전문가라고 랍시고 떠들어대고 있고 뭐 지가 무슨 뭐 범죄 뭐 심리학자이네 뭐 무슨 뭐 범죄 전문가이며 떠들어대는 그런 가짜들이 판을 치니까 그러니까 이 언론에서도 그게 되게 낯선 거예요. 근데 되게 낯설면 안 되죠. 왜냐하면 당연히 어떤 그 설명해야 될 범죄가 발생했으면 거기에 대한 범죄 분류나 정의를 내리고 그거에 따라 어떤 치열한 토론을 하고 접근을 해서 다음 어떤 걸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냥 무슨 뭐 사람이 죽고 다치고 뭐가 설명할 수 없는 뭐가 나타났다고 해서 같이 무슨 어휴 이게 뭐 나쁜 놈이라는 둥 뭐 그런 감정풀이를 그렇게 무슨 전문가들입니까? 시덥지 않은. 그거는 일반인들이 시청자들이 해야 될 거죠.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무능한 새끼들이 이렇게 많으니 것들이 많으니 참 그건 그렇고 어쨌든 이 바리프록시 그러니까 미니어즈 바리프록시라든가 이런 범죄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떤 특정한 형태의 범죄 분류나 아니면은 어떤 징후에 따른 분류라든가 아니면은
DSM 같은 경우에 대한 분류 이런 것들이 실제 존재하고 그런 걸 써먹어서 앞으로는 그런 범죄가 나타나지 않도록 사실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어제는 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자, 좀 전에 그 뉴스를 잠깐 보는데 무슨 뭐 실업 대책에 대한 얘기를 어떤 경제학자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의 경제학자, 경제학과 교수라 이렇게 얘기해요. 놀고 있는 청년들에게 돈을 주는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경제학자란 놈들이 참 말을 쉽게 하죠. 놀고 있는 청년이라는 개념이라는 게 뭘까요? 놀고 있는 청년? 놀고 싶어 놉니까? 여기서 놀고 있다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취업 의사가 있지만 취업을 못한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죠? 아예 취업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 기준도 그러니까 그렇게 카운트할 필요도 없어요. 실업률에도 안 들어가는 건 실업률 보수에도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알잖아요. 경제학 박사일 거 아닙니까? 무슨 여대에 무슨 뭐 유명한 나오는 보수 쪽에서의 뭐 유명한 근데 하는 말이 놀고 있는 청년이라는 말을 쓰니까 참 허접하다. 참 저런 것들도 경제학자라고 저런 걸 저렇게 학교에서 저렇게 하니 참 그러니까 이렇게 뭐 어느 뭐 무슨 굉장히 유명한 사립대학교나 아니면 어떤 학교에서 무슨 학과의 교수님이라고 딱 나와보고서 그럼 명함 보면 참 대단해 보이잖아요. 하는 얘기 들어보면 참 가관입니다. 저런 새끼가 어떻게 저런 년이 어떻게 그 애들을 가르친다고 기본도 안 된 것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대학에서 배울 게 없다고 그러는 거죠. 돈만 버리는 거죠. 그 대학 나와서 직장 취업하시는 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는 결국은 스스로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해는 짓거리나 해는 어떤 개념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죠. 인식 자체가 엉망이고 저런 것들 뭐 학위 논문은 뒷구멍으로 썼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어쨌든 어제는 좀 FBI에서 미국 FBI에서 큰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큰일이냐면 아동 포르노 관련된 범인을 소지 증거를 영장을 집행하려고 아마 주거지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총을 꺼내갖고 총격을 해갖고 FBI 의원 2명이 사망했어요. 용의자도 뭐 스스로 자살한 것 같은데 사실 미국 연방수사국은 이 아동 관련된 이런 사건은 직접적으로 수사를 합니다. 연방에서 수사를 하죠.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테러와 이 포르노는 거의 같은 급으로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플로리다주 선라이즈 중산층 아파트 주택에서 그러니까 연방 수색영장을 집행하려고 아동 대상 강력 범죄 사건과 아동 포르노 주택가에서 이제 이 아파트를 영장을 내고 수색 중이었는데 갑자기 총격을 가해죠. 사실 이것은 이게 죽은 사람이 데니얼 에핀, 로라 슈바르첸버거 아마 남자 여자 2인 1조였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참 어려운 거는 이게 참 보통 영장을 집행할 때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이거 했다고 하니까 사실 방탄복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방탄복도 있고 총기도 당연히 휴대를 했을 거고
근데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스와드 요원 같이 스와드 요원이 먼저 이렇게 접근하는 거 아니거든요. 총기 소지가 불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방탄복을 입고 총기를 가지고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당연히 주변 경계를 하고 무기의 소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거 바로 전 단계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보통 뭡니까? 여성이고 만약에 죽은 피의자가 여성이거나 아니면 이런 상태인 그 약간 좀 방심했을 수 있죠. 근데 미국같이 총기가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어디서 날라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인 상태에서 뭐 이 품이나 이런 데서 갑자기 작은 권총 꺼내갖고 쏘면 방탄복이 무슨 소용있습니까? 머리 맞으면 죽는 거지. 특히 이제 이런 아동 포르노, 아동 대상 강력범죄의 범인들은 이건 조직범죄일 가능성이 높고 얘네들은 이것이 잡히면은 거의 종신형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안 잡히려고 하다 보면 극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거나 아니면은 영장을 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일단은 총기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글쎄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간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근데 간과하지 그게 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까딱 잘못하면 이건 뭐 기관 단총이 날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웬만하면 FBI 요원들이 이런 수색영장 이런 거 하는 게 드뭅니다. 왜냐하면 테러라든가 이런 사건에는 애초에 스와드 요원들이 들어가서 스와드 요원들은 기본적으로 총기 부장을 하고 방탄에 헬멧 쓰고 방패 들고 가니까 실제로 총기 날아와도 실제로 이렇게 피살되는 경우는 피격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근데 이제 마약이나 아동 사건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그 스와드 요원이 먼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진짜 피의자인지 피의자의 확인을 못하지. 피의자인지 피의자의 친구인지 아니면 피의자의 부모인지 부모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피의자일 수도 있고 피의자의 부모가 피의자를 보호한다고 총기를 난사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모르거든요. 근데 보통의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 FBI의 요원들이 이렇게 희생당하는 경우보다는 보통 일선의 그 시경 우리가 보는 미국 영화에서 보는 그런 경찰 요원들이 주로 이제 총격전이 벌어지는 경우가 제일 많죠.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어쨌든 명복을 빌고 안타깝습니다. 법 집행 요원들이 많이 오히려 거꾸로 미국의 이런 정복 경찰들이나 이 거리 경찰들은 과잉 진압 막 그래갖고 하는데 FBI의 수사관들은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직접적으로 이제 접촉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경찰 얘기 좀 해볼까요? 사실 좀 제가 사건 한번 읽어드릴게요. 연합뉴스에 피의자의 수사정보 유출해갖고 유출을 했는데 아내 취업 청탁 뭐 이게 됩니다. 이게 경찰 간부 입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사 제목만 보면은 경찰놈이 그냥 지가 했던 사건 아니면 뭐 이걸 딴 놈한테 이렇게 넘겨줬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건 자체가 상당히 고차원적이야.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이 노원경찰서 서울 노원경찰서 형사과 소속의 경위 한 놈이 있는데 이놈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초중고 고교 축구 지도자 비리 의혹 관련된 수사 정보를 어떤 변호사 법무법인이죠. 사무장한테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 취업을 법무법인 사무장, 변호사 사무장한테 청탁을 해서 이 자기 아내는 서울시 축구협회 경영지원팀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죠? 자, 어떻게 했냐?
처음에 이제 어, 이 경찰과 협회 간부와 법무법인 사무장이 이제 일종의 짠 거죠. 짜갖고 일선에 있는 그 어디죠? 그 축구 지도자들, 예를 들면 무슨 학교에,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뭐 축구 감독, 이렇게 대학교 감독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뭐 돈 받고 뭐 입시 비리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협회 간부는 잘 알잖아요. 그죠? 대충 이렇게 보면 저거면. 그러니까 협회 간부, 그러니까 서울시 축구협회 간부, 법무법인 사무장, 경찰, 이 세 놈이. 그러니까 협회 간부는 정보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경찰놈한테, 야, 저거 한번 봐봐. 경찰은 그래? 그거를 내사를 한 거죠. 탁 해갖고 그럼 이제 드러나잖아요. 뻔하죠. 왜냐면 얘가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비리를 이제 수사를 막 하니까 이 축구 지도자, 감독 이런 사람들 겁이 나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그러는 와중에 어떻게 했냐면 이 협회 간부가 그래? 야, 내가 아는 그 변호사 있는데 거기 해볼래? 지가 원래 아는 애를 소개시켜줘갖고 이게 B라는 놈이죠. B라는 놈이 그쪽에 수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건을 만들어서 자기가 아는 놈한테 변호사를 수임하게 해주고 대가를 챙기고 이 경찰은 그 상황을 이제 전달해 준 거고, 이게 공갈죄,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아주 흔한 일입니다. 아주 매번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변호사 사무장, 이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브로커라고 하죠. 양아치 새끼들 많습니다. 그 브로커가 이제 갓 로스쿨 나온 변호사 애들 이렇게 명의면 따갖고 지가 사무실을 여러 개 둬갖고 사건을 이렇게 해는 애들 많습니다. 영업만 하고 뛰는 애들. 이게 법조 브로커하는 놈들이죠. 계약. 그리고 어떤 타겟이 되는 어떤 그 협회. 이거는 뭐 축구협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뭐든 상관없습니다. 어느 기업 협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일선에 있는 경찰. 얘는 이제 굳이 검사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는 또 소위 말하면 구치가 크고 거기는 아닙니다. 다루기 힘드니까 일선에 있는 뭐 형사과장, 뭐 수사과장도 아니고 팀장급입니다. 다루기 쉽게 이제 뭔가 수사가 진행돼도 되는데 굳이 위까지 올라가서 뭐 본격적인 수사가 되거나 아니면 뭔가 기소가 되는 것까지는 아닌. 그렇게 되면 나눠 먹을 놈들이 많으니까 거기까지 해갖고 적당한 팀장 계급만 경감쯤 되는 애들일 겁니다. 요 놈들이 이제 이렇게 사건을 올감해갖고 먹잇감을 탁 해서 경찰놈은 조지고 그 조질 거를 축구협회 간부, 예를 들면 간부놈들은 그 거리를 줘서 조지고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다시 이 변호사를 소개해갖고 수임료 받아 챙기고 그러면서 대충 그럼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쓱 하다 보면 경찰애가 내사 종결 아니면 뭐 이렇게 탁 하면 샥 그럼 아무도 모르죠. 네? 그럼 이 감독이나 이런 축구 이게 지도자들은 다행이다. 물론 이제 크게 잘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좀 어중간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보통 이제 입시비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좀 애매한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범죄 뭐가 됐는지도 모르고 푸르륵 놔두고 코브를 확 베인 거죠. 그래서 몇천만 원씩 해서 새 놈이 갈라먹고 완전 양아치들 있죠. 근데 이게 왜? 이게 검경수사권 적용에서 경찰이 이 부분을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니까 일선 팀장 애들이 그러니까 지들 위에 보고하지 않고 처먹을 수 있는 이런 고리들이 물론 예전에도 있었지만은 이런 감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걸 제대로 속아내지 않으면 이건 옛날 경찰 진짜 옛날에
이제 일제시대 경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진짜 위험하다. 지금 되게 이 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것이 이런 놈들, 이런 브로커 놈들, 경찰 놈들한테는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싹 해서 참 기가 차고 부끄러운 일이죠. 이런 새끼들은 아주 싹 다 뒤집어 갖고 싹 깝대기를 벗겨야 되는데, 근데 다시 말씀, 근데 이제 다행히도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이 경위 놈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는데, 근데 이제 노원서에서는 애초에 이제 작년 11월 말에 그 전에 이미 뭔가 이미 그 조짐을 알아채고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수사가 돼갖고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조금 뭐가 좀 뭐 늦었다기보단 미적한다는 느낌도 있지만은 거기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이걸 강하게 처벌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썩은 부분을 도려내지 않으면은 큰일 납니다. 이거는. 자, 이 경찰 얘기를 또 해서 그렇지만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경찰들이랑 밥그릇을 공유하는 놈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 SBS 단독인데요. 작년 11월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작업자 3명이 돌아가셨어요. 그 수사에 왔는데, 광양경찰서 수사과장 A씨, 포스코 광양제철소 B부장. 포스코는 우리나라 산재 1위입니다. 그건 포스코도 부인 못할 겁니다. 산재, 그건 공식적으로 나온 거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어갑니까, 거기서. 다치고. 그런데 그거를 수사해야 되는 수사과장 놈이 그 제철소의 부장 놈이랑 광양의 한 식당에서 술 처먹고 이제 술자리를 가졌어요. 이 부장은 소위 말하는 대관 업무를 하는, 대외 업무, 이거죠. 이거 좀 먹이고 이거 하는 애죠. 이 수사과장은 당연히 그 폭발사고 수사 책임자죠. 당연히 수사가 책임자죠. 이건 형사과장이 하는 게 아니라 수사과장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 수사 주체와 수사 대상자가 만나서 술을 처먹었다. 당연히 사적 접촉 금지된 사건관계인이죠. 그럼 이 정도는 보고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만나서도 안 되지만 만나서 술을 처먹은 건 더 안 되고, 당연히 신고를 해야죠. 그거 만나면 안 되죠. 거기에 임원이 동석했고, 술값은 협력사 임원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하청한테 또 이걸 갈취한 거죠. 예, 광양제철소 부장놈이랑 경찰놈은 먹기만 한 거고, 돈은 또 하청한 임원이 냈으니까 뇌물이죠. 그죠? 뇌물이거나 아니면 김영란법 위반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청의 돈을 뜯어냈어요. 와, 이게 완전 양아치 새끼들이죠. 그죠? 근데 그 수사과장 놈은 뭐라고 했냐면, 식사 자리에 제철소 부장이 오는지 몰랐다. 그리고 해당 부장은 수사과장 인사차 들었다. 지금 사건 관계인들인데 인사차 들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광양경찰서 하는 놈들이 하는 얘기가, 징계가는 어렵고 문책은 해야 되겠는데, 이거 문책하자니 가혹하다라고 하는 주둥이를 놀리는 거죠. 광양경찰서의 경찰놈이. 전남 경찰청 놈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보통 어떻게 하냐. 우리가 생각하면 징계를 할 것 같잖아요. 제가 정인이 사건 그 관련된 경찰들의 징계 얘기 나올 때 딱 한 번 얘기했습니다. 보통 징계까지 안 간다. 왜? 징계 가기 전에 애초에 보직을 단들이 이동시킨다. 보통은. 그러니까 그렇게 사고 친 놈들이 남아갖고 끝내 경찰에
큰 골칫덩이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용히 이제 사라지길 바라는 거죠. 조용히. 그나마 SBS가 이렇게 단독을 내서 그렇지, 이런 거 잘 안 냅니다. 언론사 놈들이. 왜? 다 똑같은 밥그릇을 처먹고 있는 놈들이기 때문에 감찰도 안 해. 이게 잘못된 건지 문책해야 돼. 이게 뭐 해야 돼라고 하는, 뭐 이렇게 하는 놈들도 있고, 경찰서 놈으로 생각하고, 경찰청 놈들은 이건 감찰 아예 없고, 그러니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산재가 나도 이게 제대로, 그러니까 제가 그렇죠. 정범식 씨 사건 아시죠? 이거 분명히 산재 같은데 자살로 처리해버렸네? 경찰 놈들이? 와. 형사사건은 그렇게 안 되는데 민사에서는 민사판사가 이건 자살, 사고사라고 해버렸네? 자살이 아니라고 했네? 이게 이따위로 하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산재공화국이죠.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저 새끼 뭐 이거 갖고 뭐 침소봉대하는데, 광양제철소는요, 포스코는 우리는 산재 제1위 기업입니다. 그걸 아는 광양 무슨 경찰서 수사과장 놈이 같은 술 처먹고, 제가 경찰관 면접할 때 몇 년 일하지 않지만 물어보는 게 이거 딱 물어보는, 면접 시험에 제일 잘 내는 이 시험, 그러니까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 경찰 후보생, 그러니까 수험생, 친구가 불러갖고 나갔는데, 그 자리에 당신이 우리 수험생이 경찰이라고 상정을 하고, 본인이 하는 사건의 관계인이 거기 와서 우연히 들렀다고 해서 와 있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거의 100이면 100. 그 친구한테 정중하게,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정중하게 얘기를 하고 바로 나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게 수험 단계부터, 경찰학교부터 경찰들한테 머리에 인이 박히도록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수사과장이라는 놈이 그러고, 또 광양경찰서에 있는 놈들도 그러고, 전남경찰서 놈들도 순경 애들도 아는 거를 모른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찰 감찰 개판이다. 경찰 감찰하는 감찰부서 놈들도 옷을 벗겨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경찰의 고위직의 반은 옷을 벗겨야 된다고. 반 이상은. 총경 이상급의 반은 벗겨야 된다고. 아예 보직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이따위로 하는데 경찰이 신뢰를 받겠습니까? 그럼 참 허접하고 처참하죠. 여기서 뭐 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수사과장이랑 광역경찰서 부장이 이렇게 술 처먹고 그러면은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수사 대상자랑 술을 처먹는데 기가 막힌 일이죠. 그죠? 변명하실 거 있으면 변명해 보이시죠. 여기 부산경찰청 놈들도 황당하네요. 이 새끼들은 이제 아마 부산경찰청 지하주차장 출구에서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젯밤 9시니까 아마 딴 데서 술을 처먹고, 이제 대리기사를 불렀나 본데, 그러니까 이제 불렀다고 자기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차 끌고 갈라 그랬는데, 아마 거기서 사고가 났으니까 자기가 주차장에서 바깥으로 꺼내갖고 대리기사를 기다렸다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되죠. 당연히 택시 타고 집에 가야죠. 아니 근무 시간 후에 술을 먹던 뭘 먹던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술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되죠, 경찰이. 변명도 참 기가 막히고, 그걸 또
세 놈이 있었는데 말리지도 않았고, 그걸 또 운전을 했고, 모른 척 했고, 얘들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직위해제 했다는데. 직위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뭐 기껏해야 뭐 견책이랑 한 봉쯤 되고 말겠죠. 제가 틀릴 것 같습니까? 이런 애들 안 자릅니다. 못 자르죠. 왜? 그런 놈이 한둘입니까? 참, 요번에 이제 1월에 엊그제도 한 것처럼 1차 수사권 경찰의 수사 종결이 된 후부터 사건의 28%가 수사 종결이 됐는데, 글쎄요,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쭉 한번 특별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거기서 생기지 않죠. 되게 사소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제가 어제 그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심의관들, 심사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같은 밥그릇을 먹는 놈들인데. 그러면 수사심사관을 좀 외부에서 충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은 어떤 보호장치 아니면 독립적 장치, 그냥 오래 수사한 사람들이 조언하는 정도로 경찰 수뇌부 놈들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웃기는 소리죠. 조언을 받으려고 하면은 수사관들은 그냥 조언 해달라고 하면 돼. 문제는 견제와 감시죠. 조언과 견제 감시 같이 될 수 있나?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지금 여기 1차 종결권 해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 보니까 뭐 그냥 됐다, 뭐 별거 없다라고 하는데, 그건 지들 얘기고, 실제로 이렇게 처리가 된 것을 당사자들, 그 종결된 사건의 피해자들 혹은 사건 관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거를 먼저 봤어야죠. 예? 근데 경찰청들은 참 웃긴 거는, 보통 이제 뭐 사건 성취를 이렇게 했다, 그래서 뭐 중대한 사기는 없어, 그러면 잘했다, 이따위로 떠들기 전에, 떠들기 전에 뭘 했느냐? 시작 단계니까 각각의 사건 처리에 대해서 당사자들한테 설문을 돌려야죠. 아니면 당사자들한테 의견 진술을 하게 하죠. 우리가 이렇게 처리했는데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라도 해서 뭔가 이렇게 해야지 객관성이 생기지. 그냥 뭐 결정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몇 건 했는데, 뭐 우리가 보기엔 별거 아닙니다라고.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수준이 안 돼, 수준이. 어쨌든 허영심에, 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허영심으로 이렇게 있는 놈을 상대하는 길은 그 허영심을 끝까지 채워주는 겁니다. 몸에 바람이 콱 들어가서 끝까지 절벽 위로 오를 때까지 놔두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고를 칩니다. 반드시 헛발질을 합니다. 엎어지고. 보통 그런 경우는 이제 제일 큰 게 성 문제죠. 안에서 샌 바가지 바깥에서 당연히 새죠. 줄줄줄 새죠. 인생의 진리입니다. 자, 1분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